하루의 끝. 당신의 마음을 물들이는 이야기. 여기는 노을 아래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윤서정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환자 곁에서, 제자들 곁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살아왔죠.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 믿었습니다. 남편 정태석, 의료기기 회사의 부사장이자 저의 대학 선배인 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사람입니다. 서로의 청춘을 나눴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끝에서 마주한 건 사랑이 아니라 낯선 진실이었습니다. 남편 곁에는 박미령,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린 문화센터 강사로 작년 병원 후원 행사에서 처음 봤던 여자.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그녀의 이름이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 속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시간과 감정을 정리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평생을 병원에서 보냈다. 환자 곁에서, 제자들 곁에서 내 시간은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 오늘은 그 모든 세월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좀 쉬셔야죠. 고마워요. 이젠 좀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남편 태석은 사람들 앞에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눈빛엔 여전히 믿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서로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제는 함께 여유로운 날들을 보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재킷을 정리하던 중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고 무심코 화면을 봤다. 낯선 이름. 미령 씨. 누구지?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하루의 끝. 당신의 마음을 물들이는 이야기. 여기는 노을 아래서입니다. 작은 공감이 이어질 때 또 한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요.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오늘 당신 정말 멋졌어요. 다음엔 우리 둘만의 자리에서 축하해요. 내 손끝이 식어갔다.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우리 둘만의 자리. 그 한 문장이 30년의 믿음을 갈라놓았다. 미령 씨라.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생각났다. 작년 병원 후원 행사 때 남편이 소개하던 문화센터 강사. 박미령. 그 여자였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나와 함께한 세월을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하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새벽 나는 남편의 서재로 갔다. 정리된 서류철,
출장비 영수증, 강연 일정표 그리고 호텔 영수증. 디럭스룸 2인 투수? 청구인 박미령. 그래, 이거였네. 숨이 막혔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가슴을 덮었다. 그때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아, 아직 안 자? 이게 뭐야? 뭐가? 이 영수증, 이 호텔, 이 사람 이름. 아, 그건 그냥 회식이었어. 강사들이랑 같이 있었던. 회식에 디럭스룸이 왜 필요하지? 아, 그건 잠깐 실수였어. 아무 일도 없었어. 실수? 그럼 이 문자는 뭐야? 우리 둘만의 자리 이건 우연이야? 외로웠다고?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의 모든 온기를 꺼버렸다. 나는 이 사람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 내 삶을 버렸는데 이제 와서 외로웠다고 말한다. 당신은 평생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게 당연했지. 당신의 옆에 있던 내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는 생각해 본 적 있나? 그냥 잠깐이었어. 진심은 아니었어.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었던 건. 그만해, 듣기 싫어. 차가운 목소리가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 사람의 변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눈을 뜨면 세상이 낯설었다. 30년 동안 쌓아온 삶의 모든 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여자 이름은 잊혀지지가 않았다. 박미령. 화면 속에 빛나던 그 이름. 그 이름을 지워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했다. 내가 널 어떻게 끝내는지 세상이 보게 될 거야. 사람들은 나를 강한 여자라고 했다. 참을 줄 아는 여자, 품격 있는 여자라고. 그래서 나는 그 품격으로 복수하기로 했다. 분노는 드러내면 끝이지만 품으면 무기가 되니까.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내 눈에 닿았을 때 나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제 나의 세상이 다시 시작된다. 불면의 밤이 사흘째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 여자의 이름이 떠올랐다. 박미령.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낯설고 얄미운 그 이름이 내 머릿속에서 멍처럼 번지고 있었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아침 식탁에서 웃었고 출근 전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 회의가 좀 길겠어. 늦을 수도 있어. 그 회의, 박미령 씨도 오겠네. 아니,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그 짧은 멈칫, 그 눈동자의 흔들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을 이제는 안다. 의사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하나의 문장을 새겼다. 지금부터 그 여자의 흔적을 지운다. 하루의 끝. 당신의 마음을 물들이는 이야기. 여기는 노을 아래서입니다. 작은 공감이 이어질 때 또 한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요. 지금부터 그 여자의 흔적을 지운다. 처음엔 단순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남편의 일정표에서 문화센터 강연 일자를 확인했다. 그리고 조용히 그곳을 찾아가 등록대 직원에게 물었다. 박미령 강사님, 강연은 몇 시에 시작하나요? 아, 미령 선생님요? 오늘은 휴강이에요. 해외 세미나 다녀오신다고. 해외 세미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일주일 전 했던 말이 겹쳤다. 출장이라 일주일은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아. 그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둘이 함께 간 거구나.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밀려왔다. 배신감, 허무, 그리고 묘한 평정심. 이제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의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은행 앱, 이메일 일정표. 남편이 숨긴 것들은 대부분 서류와 숫자였다. 하지만 그날 처음 보는 메일 계정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엔 미령이라는 이름이 가득했다. 당신이 없는 하루는 공허해요. 이번 여행은 꼭 우리 둘만 갔으면 해요. 나는 그 메일들을 조용히 저장했다. 증거. 감정의 폭발 대신 기록으로 남기는 복수. 그날 밤 미령의 SNS를 찾았다. 그녀의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입었던 와이셔츠, 남편이 쓰던 만년필, 남편이 사줬던 스카프가 있었다. 모두 내가 직접 고른 것들이었다. 참 뻔뻔하네. 내 손끝에서 고른 것들이 그 여자 목에 걸려 있네. 다음 날 나는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다. 시간은 오후 5시. 그의 자문 미팅이 끝나는 시각이었다. 잠시 후 유리문을 열고 그 여자가 들어왔다. 짙은 와인색 코트, 단정한 머리, 그리고 남편의 시계. 이제 얼굴도 봤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조용히 핸드폰을 열고 미소 지었다. 아마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중이겠지.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 무너지고 또 세워졌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냉정함으로 바뀌는 과정. 그래, 네가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오늘까지만이다. 그날 밤 나는 결혼 생활의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했다. 공동명의 아파트, 주식 계좌, 상속 예정 자산. 남편의 이름이 걸린 모든 항목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증거 확보 완료.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삶 전체를 걸고 되돌려주는 정이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 남는 건 체면이 아니라 진실이야. 다음 날 새벽 나는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거짓말, 나도 이제 기록을 시작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새벽 2시에 통화 기록이 남았다. 남편의 이름 옆에 부재 중. 그 한 줄이 나를 웃게 했다.
겁이 났겠지. 이제 내가 어떤 여자였는지 깨달을 테니까. 나는 커튼을 열었다. 검은 하늘이 조금씩 파랗게 바뀌고 있었다. 새벽빛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제 복수는 시작됐다. 하지만 이건 파괴가 아니다. 내 삶을 되찾는 과정이다. 그녀의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흔적을 정리하는 거야. 그 말이 스스로에게 위로처럼 들렸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복수는 추하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진짜 복수는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분노는 잠시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준비된 복수는 오래 간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속이고 있었다.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며 평온한 얼굴을 했다. 오늘 일정 많아? 라 물으면 응, 회의가 좀 있지. 늘 같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다. 이제 나는 그의 하루를 그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몇 시에 나가고 어느 카페에 앉으며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지. 모든 기록은 내 손안에 있었다. 거짓말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증거가 되지. 나는 먼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병원 동료 중 남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은행 계좌를 분리했다.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던 부동산의 서류를 확인하던 중 눈에 익은 도장이 보였다. 박미령의 이름. 그 여자가 남편의 컨설팅 회사 투자자로 들어가 있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나는 미소를 지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섞인 미소였다. 감정으로 무너질 여자는 이미 어제의 나였다. 그날 오후 나는 병원 후원의 임원들과 점심 약속을 잡았다. 그 자리엔 기자들도 몇 명 있었다. 누군가 물었다. 교수님, 남편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문일로 바쁘시죠. 그런데 요즘 조금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해외 출장이 잦아서 그런가 봐요. 아무것도 아닌 대화처럼 흘러간 그 말이 곧 기사 한 줄이 되어 세상에 흘러나갔다. 정태석 전 부사장, 잦은 해외 출장의 건강 이상설. 나는 그 기사 아래에 익명의 제보를 남겼다. 출장이 아니라 동반 여행일 겁니다. 사진이 곧 공개될 거예요. 복수는 그렇게 조용히 움직이는 법이다. 며칠 후 남편이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왔다. 당신 무슨 짓 했어? 무슨 짓이라니? 기자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출장이 아니라 뭐라더라. 동반 여행? 누가 그런 소리를. 세상은 언제나 흥미로운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은 이미 믿고 싶은 걸 믿거든. 당신 지금 날 망치려는 거야? 아니, 그냥 현실을 보여주는 중이지.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이제 내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여자.
그게 그에게는 가장 낯설고 무서운 존재일 테니까. 며칠 뒤 병원 후배가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후배, 교수님 박미령 씨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분이 강의 중단하셨대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문화센터에서 잘린 이유를. 익명의 이메일 하나면 충분했다.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서류 한 장도 이름 하나도 내 손끝을 피할 수 없었다. 내가 널 무너뜨리는 건 내가 나를 무너뜨린 방식 그대로야. 밤이 되자 남편은 다시 나를 찾아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쯤에서 그만하자. 나도 잘못했어. 이제 와서? 우리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면 안 될까? 처음이 언제였는데? 당신이 나를 존중하던 때?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이용당하던 때? 난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고. 편하게 살고 싶다면 당신이 망가진 걸 인정해야 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나는 그에게 연민조차 느끼지 않았다. 모든 감정은 이미 식었다. 이제 남은 건 품격을 지키며 끝내는 일뿐이다. 나는 당신을 잃은 게 아니라 내 삶을 되찾은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와인을 따랐다. 잔을 들며 혼잣말했다. 이제 첫걸음이 끝났어. 창문 너머로 달빛이 길게 흘렀다. 그 빛이 내 얼굴을 스치며 속삭이는 듯 했다. 당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복수는 생각보다 빨랐다. 남편의 세상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그의 명함, 그의 체면, 그의 인간관계. 겉으로는 그대로였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우리 가족에게도 번졌다. 딸 다은이. 해외에서 근무하던 아이가 갑자기 귀국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 기사 봤어. 출장 아니었다며 그게 사실이야. 그래. 너도 봤구나. 진짜야? 그 여자가 있다던데? 응, 있어. 그 짧은 대화 하나로 우리 모녀의 시간은 30해 전으로 돌아갔다. 어린 다은이 내 품에서 울던 날처럼 이제는 어른이 된 딸이 내 앞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했어? 혼자 그렇게 참고 있었던 거야? 참은 게 아니야. 생각 중이었지. 어떻게 끝내야 할지. 그냥 이혼해. 그런 사람하고 왜 같이 살아? 그 말이 그렇게 단순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순간 생각했다. 이혼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인생을 다시 계산하는 거야. 계산이 아니라 엄마의 존엄이지. 그래서 더 천천히 하는 거야. 며칠 뒤 다은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리고 밤늦게 돌아와서 내게 말했다. 아빠 엄마 욕 안 해. 자기가 다 잘못했대. 근데 이상하게 불쌍하더라. 불쌍할 거 없어.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표정일 뿐이야. 엄마. 혹시 아빠를 아직 사랑해? 사랑이라. 그 말이 입안에서 돌처럼 굴렀다.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 잔향은 아직 내 안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미련의 모양으로 남는 법이다. 사랑했던 기억은 남아 있어. 하지만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잡을 순 없지. 다은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조용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그럼 엄마 복수하려는 거야? 응, 그게 엄마를 더 괴롭게 만들진 않을까? 아니. 괴로움은 이미 지나갔어.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야. 며칠 후, 남편이 다은을 통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셋이 한번 이야기하자. 이대로 가면 다은이만 상처받는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은에게 말했다. 아빠가 나를 만나려 하거든. 조건이 하나 있다고 전해. 조건? 진심으로 사과할 것. 그리고 그 여자와 관계를 끊을 것. 그럼 엄마 그 뒤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며칠 뒤, 남편은 약속 장소로 나왔다. 카페 구석, 다은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는 초라했다. 한때 강했던 사람의 어깨가 지금은 축 처져 있었다. 아, 미안하다. 그 말 처음 듣네. 내가 다 망쳤다. 그 여자랑도 끝냈어. 그래서 이제 나한테 뭘 원해? 다은이 위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말자. 순간 웃음이 나왔다. 웃음인지 체념인지 나도 몰랐다. 다은이 위해서 그 애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 거짓말이야. 당신이 만든 세계는 체면으로 버틴 가짜였어. 이제 그 껍데기 벗겨질 때가 됐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이 떨렸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기로 했다. 내가 무너졌던 밤의 복수를 이 침묵으로 되돌려주는 순간을. 우리가 가족이었던 건 이미 끝났어. 집으로 돌아오자 다은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됐어? 끝냈어. 이제 후회 안 할 거야? 후회는 사랑이 남아있을 때 하는 거야. 이건 후회가 아니라 해방이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거실 불을 다 껐다. 오직 창문 너머의 달빛만이 집안을 비추고 있었다. 30년간 쌓였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느낌이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는 너무 오래 참고 있었구나. 가족이라는 단어는 따뜻했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거짓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거짓말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진실로 남겠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펜 끝이 잠시 떨렸다. 손끝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 거였다. 30해를 함께 산 사람의 이름. 그걸 지우는 건 생각보다 단순했다.
도장 하나로 끝났지만 그 안에 묻힌 내 시간은 너무 깊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다. 마치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살아라.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기로 했다.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냥 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다은이는 생각보다 담담했다. 며칠간 말이 없던 아이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상하게 이제야 진짜 엄마랑 대화하는 느낌이야. 그동안은 엄마가 엄마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다.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며칠 후 병원 후배가 연락을 해왔다. 교수님, 후배들 대상으로 강연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제는 삶의 균형이요. 처음엔 망설였다. 내가 과연 누군가에게 인생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이내 웃음이 났다. 무너져 본 사람이 균형을 제일 잘 알지. 그래서 나는 강연을 준비했다. 원고 첫 줄엔 이렇게 적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니까요. 그날 강연장은 조용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저 자신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건 아름답지만 그게 나를 잃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에요. 그 말을 하는 동안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청년이 다가와 물었다. 교수님 용서하셨나요? 그 질문에 잠시 숨이 멈췄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용서요? 그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미움은 계속해서 나를 붙잡거든요. 그럼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아진다는 건 다시는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픔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죠. 그날 밤 오랜만에 혼자 술 한 잔을 따랐다. 잔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은 달라 보였다. 예전보다 주름은 늘었지만 그 안에 눈빛은 묘하게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나한테 미안하지 말자. 며칠 후 태석에게서 마지막 메일이 왔다. 이제야 알겠어. 너는 나 없이도 더 단단한 사람이었어. 그걸 몰랐던 게 내 죄였지.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메일을 천천히 지웠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글을 지웠다. 시간은 흘렀다. 새벽 산책길에서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찬 공기가 기분 좋았다. 세상이 이렇게 고요했나 싶었다. 그제야 알았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무너져야 다시 살아나는 거구나.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나는 나로 충분하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빛이 내 얼굴에 닿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문이 닫히고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부터 다시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누군가는 말한다. 이 나이에 사랑 타령이 뭐냐고. 이 나이에 새 출발이 뭐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사람의 마음엔 나이가 없다는 걸. 상처받는 것도 설레는 것도 다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걸. 우리는 늘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혹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그게 행복이라고 믿어왔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그 이름들이 다 벗겨지고 나면 남는 건 결국 나 하나뿐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묻는다.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오늘은 너 자신을 조금이라도 아껴줬니? 그 질문 하나가 내 하루를 바꾼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대신 이젠 나를 사랑하기로 한 거다. 혹시 이걸 듣고 있을 당신도 지금 조금은 지쳐 있을지 모른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거나 오랜 세월의 무게에 눌려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괜찮다. 조금 늦게 피어도 꽃은 결국 피어난다. 누구의 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계절로 다시 돌아올 거다. 우린 너무 오래 참았다. 너무 오래 미뤘다. 행복도 여유도 나 자신도. 이제는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이제는 나를 위할 시간이다. 거울 속의 나에게 나는 천천히 인사한다. 괜찮아. 지금 모습도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다. 이제 우리 다시 웃어보자. 다시 걸어보자. 다시 사랑해보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노을 아래서 다시 만나요. 안녕.